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총무복지팀장 김성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선배에게 듣는다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유승 연우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유승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게스트 가족 여러분, 또 연우회 회원 여러분, 지난 여름이 아주 유독 더웠는데 이제 또 쌀쌀하게 되고 이번 겨울은 또 유난히 또 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두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선배에게 듣는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가 그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전임 그 박헌우 회장의 아주 그 끈기와 그다음에 이것을 맡은 이은표 박사의 그 능력, 그다음에 열정으로 저희가 지금 11회까지 맡게 됐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아마 다른 기관이나 또는 그 우리 과학기술계의 큰 아마 모범 사례로 아마 저희가 정점을 찍고 싶습니다. 특히 이 선배에게 듣는다는 내년 저희 키스트 6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출간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계속 많은 그 선배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현재 그 현장에 계신 연구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사실 이분들의 업적은 40년, 50년 전의 업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연구 환경과는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선배님의 조언과 또 경험을 받들어서 여러분한테 용기와 또 여러분한테 긍지를 심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그 연사는 저희들이 평소에 존경하고 또 많은 후배들이 따르는 오명환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더욱 뜻깊은 그런 강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1회 선배에게 듣는다 강연자는 오명환 박사님이십니다. 강연자이신 오명환 박사님과 진행을 맡으신 이윤표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오명환 박사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박사님께서는 키스트 초창기에 연구원으로 입소하신 이후 활발한 연구활동과 함께 계측소자 연구실장, 정보소자 연구센터장에 이어 연구조정부장, 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단국대학교로 자리를 옮기시어 부총장으로 재직하셨으며 주요 대외 활동으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차세대 평판 표시 장치 기반 기술 분야에 국책 연구 개발 사업 단장을 역임하셨고 한국전기전자 재료학회 회장, 한국센서학회 회장, 그리고 키스트 연우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강연은 사회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는 키스트 명예연구원이신 이윤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박사님, 바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박사님, 혹시 키스트 들어오신 게 몇 년쯤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가 1967년도에 입소를 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입소라고 한 게 과학기술연구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67년도에 입소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세월로 35년간 2002년까지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2002년도에 용인에 있는 이제 단국대학교 그 당시 이제 그 단국대학교가 서울 한남동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옮겨가는 바람에 그거를 전부 총괄해서 이전 사업을 주관하고 뭐 어떤 그런 거 좀 맡아서 도와드리느라고 단국대학교가 있었어요. 말씀 제가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67년에 들어오셨으면 페이롤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페이롤 번호가 제 생각에 102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0102. 그 당시 102번이면 그래도 그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몇십 명은 또 나가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다가 하여간 상당히 일찍 들어온 편이죠. 예. 지금도 키스트의 페이롤 번호라는 게 있죠. 예. 그러면은 되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키스트 처음 67년 그때쯤 들어오신 분은 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유치과학자로 오셨는데 그 오 박사님은 연세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67년에 키스트에 들어오셨으면 유학 가시기 전에 들어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대학원까지만 마치고 이제 이렇게 대학 마치고 그 당시에는 뭐 초기라서 이것저것 안 가리고 박사학위가 있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원급 이상이라고 소위 여기를 치면 선임연구원급 이상이라고 그래서 몇 분이 안 되셨어요. 한 20분 뭐 이렇게 됐었고 나머지 그때 한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은 이제 국내에서 뽑은 거죠. 시험을 쳐가지고. 그럼 어떤 분야로 들어오신 건가요? 저는 이제 전기 전자공학 분야 그 기술 정보 분석 및 이제 연구 계획 준비 뭐 이런 거 가지고 입소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면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 그거랑은 관계 없는 분야로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는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게 뭐 세상에 출연하지도 않을 정도였었으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한 게 한 197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67년 그때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그게 아마 국내는 없었고 해외에서도 일본이 샤프하고 도시바 이런 데서 이제 자그마한 거 10.4 노트북 컴퓨터용으로 나온 것들만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도 아무데도 만들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 모신 분이 이제 안문석 박사님이신데 이제 그전 분하고 좀 다른 게 그전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분야를 유치해서 하셨는데 안문석 박사님도 들어오신 다음에 나중에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 박사님도 들어오신 다음에 유학을 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들어와 가지고 5년간인가 이제 여기서 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한 2년 동안 석사 과정 때문에 그때는 여기 적을 두고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학교에 가서 강의 듣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는 물론 여기 키스트에서 하던 연구 가지고 테마를 잡아서 논문을 쓰고 이제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76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아마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그때 아마 좀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뭐 20대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주고 사는 바람에 프랑스 정부가 아마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생을 뽑는데 정부가 되는 장학금만이 아니고 프랑스의 그 이제 여기를 치면 무역협회 같은 그런 데에서 장학금을 이제 좀 더 주기로 하고 데리고 오자. 그래서 프로그램 프라이오리티라고 그래서 프라이오리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초청한다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저도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뭐 이게 어플라이하고 좀 받고 이제 그러다가 그땐 장학금을 받기 어려웠었어요. 1960년대 중반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아이 불란서 가보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기로.
불어는 전혀 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뭐 여기 알리앙스 프랑세스에 가서 한 2달 정도 무슨 간단한 이제 그런 정도만 했었지 뭐 아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불어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유학이라고 가가지고 처음에 한 2-3달 동안은 그 여름방학 이제 겨울 이제 넘어간 기간이었지만 완전히 뭐 언어 습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가 이제 귀가 좀 뚫리고 말을 조금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듣고 논문 준비하고 대학원 과정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있다가 가셨으면 결혼은 그 전에 유학 가시기 전에 하신 건가요? 여기 재직하고 제가 결혼했어요. 1969년에 결혼했으니까 67년도에 여기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한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했고 제가 유학 갈 76년도 때는 이제 아이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만하신 노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렇게 이제 꼬뱅이까지 데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도저히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천병두 박사님이 소장이셨는데 하도 공부를 하고 와라. 학위를 하고 오면 여기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재직한 상태로 급여의 50%를 받고 기본급의 50%만 받고 3년 동안 허락을 얻어가지고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학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3년 만에 박사학위가 가능했나요? 그게 이제 불란서가 좀 특이한 게 그 사람의 커리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제가 키스트에서 그 당시 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논문을 한 4-5편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이제 불어는 브러베라고 그러고 패턴트라고 하는 특허를 3건을 이제 출원을 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란서에서는 그런 특허 같은 거를 내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그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2년 마치고 논문 쓴 거를 이제 영문 초록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마침 거기서 그 제가 석사 때 논문으로 썼던 내용에 좀 신진 물질인 뭐 징크 옥사이드나 산화물 반도체를 연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판 디스플레이 얘기했는데 유학 가서는 평판 디스플레이나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으신 걸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평판 디스플레이라는 게 말도 없었고 터미널로지도 없었고 이제 그랬던 시대인데 제가 원래 전공한 거는 이제 여기 뭐 같이 연구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산화 아연을 주제로 한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특성이 비선형 반도체라서 용도가 낙뢰나 그 unwanted surge라고 해서 뭐 원하지 않는 과전압이 전자회로에 생겼을 때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이제 전자회로 보호하는 거 그쪽에 이제 연구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서 그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 주제를 지도 교수가 그거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초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이제 외국 문헌도 보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일본 이제 뭐 도시바나 마츠시다 이런 데서 나온 논문들이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뭐 전혀 없었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하다가 그 끝나고 여기 돌아오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물론 용도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여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최상산 박사님이라고 그 옵티컬 파이버 전공하시던 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국책과제로 광기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기술 연구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판 표시 조그만 평판 표시 패널 같은 거 그걸 개발하겠다고 제가 나서가지고 최 박사님이 그걸 받아들여줘서
그걸 이제 일단은 국제과제 비슷하게 자체 연구 비슷하게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자가 조그만 게 나오고 거기서 이제 색채가 나오고 그걸 진공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맞아 시계 정도 디스플레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다음에 물론 이제 키스트에서 급여의 반을 받으셨으니까 옵션은 있으셨을 텐데 그때 대학이나 안 가시고 키스트에 계속 계시면서 연구를 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하시게 된 뭐 동기나 네.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도 사실 그 원래 기초 연구도 연구지만 응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산업계가 그 노트북 컴퓨터가 전부 일본에서 그 패널을 우리 가져와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10.3인치로 지금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 당시 일본이 90% 전 세계 마켓의 90%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그 광기술에서 재미도 있고 비록 사이즈는 작더라도 실험실 내에서 그걸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이 인정을 받아서 산업자원부에서 과학기술부하고 공동으로 두 군데서 출연을 해서 연구를 했던 그런 그때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이제 두 군데에서 다 돈을 대 가지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정보 디스플레이 저 협회나 이제 연구 조합 이런 데에서 저를 좀 연구 책임자로 와서 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불려가서 연구 책임자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선배님들을 이렇게 좀 여러 번 이렇게 선배한테 듣는다 해보면 만약에 오명환 박사님이 가정인데요. 대학에 가셔서 이제 최상삼 박사님이 안 계시니까 만약에 안 계셨으면 외국에서 유학하신 거를 계속 와서 하셨겠죠. 뭐 광기술이라는 데가 옆에 있었으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연결됐을 텐데 그런 그 연관성이 좀 있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고 나서 보시면? 뭐 꼭 자기 학위 과정 때 연구한 제목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라는 법은 원래 없는데 제가 이제 메탈옥사이드 쪽도 응용 가능성은 꽤 있었는데 그건 이제 마켓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이제 전자 보호회로 이런 데 쓰는 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브라운관밖에 없었으니까 그 브라운관 그 자체가 이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 30인치가 넘으면은 혼자서 이걸 운반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같이 들어야 돼요. 한 30몇 인치 이런 브라운관 같은 거는 텔레비전이. 이게 물론 이제 그 영상은 참 브라운관 영상이 참 좋습니다. 뒤에서 전자청 쏘는 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앞에 격자 붙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무겁고 전력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포탑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동 모바일한 장치에 쓰려면 가볍고 얇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광원 자체를 thin 필름이나 thick 필름 형태로 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 이 10.3인치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된 노트북 컴퓨터가 10.3인치 이제 LCD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 파넬을 수입해 와야 되는 처지인데 그 액수가 점차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표준화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방막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방막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평판으로 이걸 만들면은 포타블로도 되고 집에서도 물론 쓸 수 있고 그때 이제 모토가 벽걸이 TV 이따 제가 발표할 이것이 이제 어떤 다른 제목으로는 벽걸이 텔레비전 이렇게 쓰이는데 벽걸이를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걸 수가 없죠. 걸면 뭐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LCD나 이제 PDP나 소위 OLED나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이런 걸 쓰게 되면 두께가 불과 뭐 한 1cm 정도, 그 발광판 자체는 1mm 두께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걸 붙이면은 포터블도 되고 벽걸이도 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G7 과제라는 게 그 당시 대형 프로젝트라는 거 기억하는데 그 많고 많은 분들 중에 어떻게 오명원 박사님이 책임자가 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것처럼 예의 없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그런 발광 소자를 만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 심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을 했었을 텐데 자기들 책임자 되겠다고. 제가 이제 그 출연기관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그때 저희가 실험실에서 만든 게 아마 한 2.5인치 내지 3인치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럼 실험실에서 규모가 그거 하나 만들래도 뭐 스퍼터링 장비나 이빔 이런 걸 이용한 장비, 진공 장치가 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는 2인치, 3인치 수준으로 하고 이거를 공장으로 가져가면 큰 걸 만들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시제품을 이제 선보이고 논문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좀 알려지면서 이렇게 좀 인바이트드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본이 그 분야의 선두주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선두주자가 되고 일본을 따라 마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길래 저 속으로 저게 맞는 얘기인가? 어떻게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정말 참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근기하고 그 정책의 그 상당히 과감한 정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마츠시다나 뭐 도시바나 샤프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되니까 10.3인치도 없어서 못 만들어 가지고 주문이 밀려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는 제작도 못 하고 이제 그럴 때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10.3인치만 가지고는 저는 전망이 없다고 봤고 일본이 이미 시장을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큰 걸 만들자. 그래서 초창기부터 시작한 게 우리가 12.1인치, 그 10.3인치하고 12.1인치하고는 불과 2인치 차이지만 확 달라요. 노트북 컴퓨터 이게 볼 때는 그거로 시작해서 나중엔 정말 그 한 40인치, 50인치, 100인치 넓은 평판 디스플레이를 하자.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은 이제 이미 잘 나가고 있었고 우리는 처음 시작했지만 G7 과제로 정부가 그걸 채택을 해서 하여튼 첫 해에 한 100억 가까이 돈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0억, 300억 늘어가지고 6년 동안에 1,800억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참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이런 데가 정말 주야장철 밤새면서 연구했대죠. 실험실에서. 이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그 가망성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40인치 뭐 만들겠다고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해봤는데 20인치 넘어가면 불량률이 너무 높아져서 그건 불가능하다. 너희들 반도체 실력이 얼마큼 있는지 몰라도 그 방막을 해야 되거든요. 틴필름 트랜지스터를. 그거 택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뭐 삼성하고 LG는 그 당시 가전제품 위주의 뭐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건데도 너희가 원자재인 가장 중요한 패널, 플랫 패널 만드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제끼고 우리 투자하는 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좋다, 우리가 한번 뭐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붙들고 딱 3년, 1995년도에 G7가 시작해서 1998년도에 3년 만에 일본을 따라 마셔서 처음으로 30인치 TFT LCD 텔레비전용 패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그 당시 일본이 샤프하고 도시바 이런 데가 정말 놀랐어요. 이제 전 세계도 물론 그랬고 삼성전자, LG전자도 참 자기네들도 그걸 만들면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랬는데 불량률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생산 기술도 그렇고 이런 설계부터 현장에서 그 가끔 신문에도 나오지만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이나 기술 개발자들이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좀 상품성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만든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는 또 그 당시 교수님들이 한 40-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일을 했고요. 일본이 앞섰으면은 이제 특허 문제 같은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일본 특허를 많이 우리가 할 때 일본이 후발주자로 우리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특허 문제로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많이 어려웠었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조사해 보면 일본이 이미 그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제품 생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거 재료 같은 걸 하려다 보면 이미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딱 잡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거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그 같이 연구하던 분들도 있지만은 뭐 하여튼 절연 방막을 새로이 세라믹 소재를 새로 개발해 보자. 아니면 이제 발광 반도체 자체를 새로이 좀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연구한 사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하고 LG에서도 죽어라고 이제 세상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외국 일본하고 미국 특허를 피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재료를 선택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죠. 그걸 만들 때 그 만드는 장비, 예. 장비는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비는 100%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그럼 일본에서 볼 때 한국이 그런 장비를 수입해서 큰 걸 한다는 정보가 들어갔으면 자기는 이미 했으니까 더 빨리 할 텐데 그런 문제가 그게 이제 없었나요? 바로 그 차이예요. 정보도 들어갔고 애초부터 우리가 그 일본이 이제 보나마나 견제를 많이 할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일본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10.3씩 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없어서 못 팔고 몇 배 원가에 팔고 그러니까 뭐 그 10.3인치 공장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12.1인치나 30인치급으로 올리려면은 다 바꾸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말로 뭐 수억 불 이상 들어가는 이런 큰 돈이니까 주판 땡기다 보니까 야 이거 갖고 장사 잘 되는데 한국 이거 못 만들 거다. 만들다 실패할 거다 쟤네들. 이제 많이 그 저 불량률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손 이제 결국 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은 뭐 자기는 장비 만드는 데니까 우리가 이런 스펙으로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장비를 좀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걸 만들어 준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많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발달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하시는 거에 많이 도움이 된 건가요? 그럼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부터가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이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소위 이제 그 재료를 방막화 시키는데 저 데포지션 같은 거 이제 진공 데포지션이나 아니면 CVD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넓은 뭐 만들 때 사실 그 노하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그 삼성하고 LG에서 이제 반도체 뭐 열심히 나가고 SK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디스플레이도 올라탄 거죠 말하자면.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에 제가 기억하기에 뭐 텔레비가 PDP인가 뭐 그걸로 나간다 무슨 뭐 LCD로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PDP가 더 좋다 막 이런 얘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PDP는 별로 얘기가 없고 LCD가 많이 이렇게 되고 그러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출발했어요. 예. 연구비도 이제 반반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PDP는 말하자면 작은 네온 사인, 알갱이 네온 사인 작은 거 그게 수십만 개가 화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 조그만 알갱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진공해 놓고 색소를 갖다 발라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를 또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레드 그린 블루마다 가스가 다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PDP가 동작 전압이 한 100V 내지 150V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포터블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노트북 컴퓨터나 이런 거 작은 화면을 큰 거는 물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목표를 초기 잡을 때는 한 30인치 이상급 큰 화면은 PDP밖에 없다. LCD는 이거 이렇게 넓은 화면을
TFT라고 방막 반도체를 흠이 없이 결점이 없이 만든다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우선 PDP를 큰 걸 만들어 보자. 그 PDP를 30인치 이제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아무리 해도 동작 전압이 100볼트가 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래도 가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 온도에 따라서 네온사인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발광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PDP를 접었어요. 그때 이제 기업체에서는 뭐 그걸 또 전공하는 업체가 삼성전관이라는 데하고 오리온전기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두 업체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연구비를 그쪽으로 3년만 지급하고는 4년째부터는 전부 LCD 쪽으로만 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G7 과제 대형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식의 결정들 그걸 오 박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반발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쪽 하시는 분들도. 반발 많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이런 포탑을 얇고 가벼운 걸 해야 되는데 PDP는 도저히 그게 안 되고 동작 전압이 120볼트가 되려면 뒤에 드라이버 서킷이라고 구동 회로 같은 것들이 복잡해지고 고전압 전자공업에서는 100볼트면 고전압이에요. 보통 24볼트 이하래야 이제 우리가 저전압을 쓸 수가 있지. 근데 이제 LCD용 TFT라고 그 광을 좀 이렇게 조절하고 막고 하는 거에서 만드는 티니필름 트랜지스터, 방막 트랜지스터는 동작 전압이 한 12볼트 내지 나중엔 6볼트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건전지 갖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얇고 가벼운 형태로 소형 이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는 PDP는 안 되겠다. 그래서 PDP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아주 초대형 만들 때나 쓰고 우선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LCD 쪽으로 하자. 그 결정을 이제 제가 한 거죠. 약간 좀 빗나가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연구원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하다가 내 분야가 아까 PDP처럼 이제 전체적인 목표에 합당하지 않아 죽잖아요. 그럼 그 실험실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전공한 교수라든가 전공한 연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PDP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PDP를 또 처음부터 연구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에 어차피 뭐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었으니까.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연구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액정이 그때 시계도 있었고 어린애 장난감으로 장난하는 거 게임 같은 거 기기 같은 거 요만한 거 LCD 꾸물럭꾸물럭 속도 느린 거 그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PDP를 하던 분들은 뭘 했었냐면 애초에 좀 약간 고전압이지만은 또 이 좀 특이한 부분에 쓰이는 게 있어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스를 완전히 이게 전압을 걸어 가지고 아이오나이전 시켜 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리컴비네이션해서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네온 사인을 위시해서 다른 데 쓸모가 참 많았어요. 플라즈마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를 하던 분들이 그 노트북 컴퓨터나 소위 이제 휴대폰 이런 것들에 쓰이게 하려면 도저히 PDP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들이 그럼 우리는 그냥 플라즈마 일반적인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플라즈마 다른 패널 다른 장비에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길로 우리 돌리겠다 전공을.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다 돌아갔죠. 도로 원래 복귀하고 LCD는 뭐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쪽은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얇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자체 발광형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요즘 나온 OLED라고 라이트 에미팅하는 레이어, 자체 발광형 레이어를 쓰는 거 아니면은 자체 발광형이 없고 전부 이 뒤에 백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뒤에 백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형광 가느다란 그 형광 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빛을 내면 그거를 리퀴드 크리스탈 가지고 많이 통과시키고 적게 통과시키고 그걸 이제 틴 필름 트랜지스터가 조절하는데 그렇게 방막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LCD를 이용해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통과시키는 걸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이제 하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게 선배한테 듣는다가 제가 이제 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이게 세대가 돼서 그런지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게 제가 오 박사님을 90년대 알고 부원장님으로서는 알았어요. 근데 오명환 박사님하고 이 선배한테 듣는다를 이제 제가 면접을 하실 때 부원장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해야 되는가를 상당히 좀 막막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분이 그 파주에 가면요 LCD 그 공장이라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그럼 뭐 이거를 그 G7 과제로 해서 이렇게 그냥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먹거리로 말하면 수천억 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벌어들이는 거에 물론 어떤 오 박사님이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셨다는 그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야, 이게 선배한테 듣는다. 이 우리 선배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저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그런 얘기를 좀 확장해서 우리가 키스트라는 데가 이제 사실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지껏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러려면 그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박사님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전에 그런 성공시킨 경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이걸 어떻게 이 성공을 시킬 어떤 요소를 지금 하시면서 돌이켜 보시면 어느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보면 뭐 제가 직접 연구 실행하는 건 아니고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대형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그 두 개 회사가 현장 엔지니어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뭐 책임자 이런 분들이 해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죠. 이제 키스트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대형 과제면서 뭐 상당히 그 고급 설비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 장비 한 대 뭐 몇십억 몇백억 가는 거를 연구실에서 갖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2인치 3인치짜리 작은 거 가지고 특성 연구만 하고 기초 그다음에 큰 것들은 전부 기업체에서 현장 연구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LG 그룹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뭐 현장에서는 뭐 100억 200억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연구는 상품화까지 갈 때까지 LG하고 삼성 두 회사의 기술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 키스트가 빠지고 삼성과 LG가 두 분이 회사가 몇 개 붙어서 G7 과제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떤 PDP로 가고 뭐 이렇게 갔다가 어느 하나가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에 조정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거는 제3자의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분이 해줘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가 오 박사님은 물론 작은 최상선 박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라는 걸 작은 걸 했지만 그거를 객관적으로 조정하신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제가 그렇죠. 말하자면 저 삼성이나 LG 중에 어느 한 군데가 잡았더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 그건 뭐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두 큰 그룹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연구비도 조정하고 연구 과제를 나눠주면서도 각자 좀 다른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는 게 저의 책임이었고 제가 이제 키스트에서 참 다양한 거는 이제 그 연구실에서는 비록 조그만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그랬지만은 좌우간 그 사심 없이 정말 내가 직접 거기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몇 억씩 그냥 그거는 LG하고 삼성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이제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면서 채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중간에 있는 저희 키스트의 책임 연구소에 있던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걸 어느 기업이나 누가 맡아서 하면 독자적으로 자기 기업의 현황만을 자기 기업만을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으로 오라도 자기 기업에 하는 게 죽으면은
그건 잘못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참 자주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면서 연구비 배분 문제나 연구 테마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체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고, 그 대신 이제 어느 한 군데 왕창 몰아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균형 있게 연구비를 배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테마 내용도 좀 가려서 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장단점이 있게끔, 그런 거가 제가 보기엔 키스트인지에서 제가 좀 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뭐 여러 교수님들,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그분들도 참 자기 사심 버리고 연구비가 많지는 않더라도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지도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나중에 아무리 개발해도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그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학생을 양성해야 되는데, 전문인을.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경희대학교 장진 교수나 서울대학교 황기용 교수나 뭐 이제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군데 이제 연구비를 나눠드리고, 제가 그분들을 다 담당 뭐 LCD 부장, 뭐 PDP 부장 이렇게 해가면서 그 조정을 잘 해나갔다고 봐야죠. 근데 키스트에서 그렇게 G7 가지도 하고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많이 재미있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부원장, 이제 나중에 또 부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단국대로 나중에 아까 명함을 보니까 단국대로 옮기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게 참 상당히 때로는 얘기하기가 처절할 때가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나도 그 연구원에 대한 인사 문제나 정년 문제가 변동되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아마 65세까지 저도 정년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묘하게 하여간 뭐 정권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연구원들 출연연구위관 책임연구원 정년을 61세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EPB에서 그걸 못하는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뭐 안 준다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가서 굉장히 따졌죠. 저도 뭐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 당시 참 그 박호근 원장님 그때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간 참.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연구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같은 학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 사람은 키스트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대학에 가서 교수인데, 한 대학 간 사람은 65세고 왜 키스트는 61세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그거 가지고 한참 이제 심할 때 그 연구소 내에서도 연구원들 간에 굉장히 이제 뭐 반발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참 일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참 힘들었어 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비록 부원장 임기 도중이지만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퇴직을 하고 부원장을 그만두고 그만두게 낫겠다 판단했던 거는 이제 뭐 하여튼 일단 어려울 때일수록 또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꾸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박호근 당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만두기로. 이제 그만두기로 하게 된 것도 이제 뭐 또 하나 이유는 마침 그때 타이밍이 그 단국대학교라는 학교가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이제 이사장으로 장충식 이사장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서울에서 도저히 한남동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좁은데 오글오글 해가지고 한 평도 못 늘려준다, 용산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그러니까 이거 저도 거기 교수를 갈 때 방이 없어가지고 지하실 같은 데를 칸막이해서 쓰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됐었는 그런 상황인데, 용인에 이제 뭐 굉장히 10만 평이 넘는 땅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사 가자. 근데 그걸 주관할 사람이 교수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분이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키스트를 그땐 아쉬웠지만 여기 35년간 있으면서 여기를 이제 그만두고 그 학교를 옮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그 전에도 이제 학교에서 티칭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랬었지만 경희대학 같은데 고려대학 강의도 나가서 또 학생 가르치는 데도 취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연구도 다 끝난 상태였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연구기획조정부장 끝나고 이따가 이제 그 부원장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뀌는 상태하에서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갖다 61세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반발하고 뭐 정말 사표 쏘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그 정도로 해서 정부에 좀 이제 반발을 하고 좀 찍히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제가 오 박사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어떤 착각이 되면 제가 오 박사님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니까 무척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 이게 키스트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키스트에 있다가 또 키스트에서 본봉의 반을 받고 유학을 가시고 거기서 또 유학 가실 때도 또 그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을 받으셔서 그렇게 했다 오셔가지고 또 최상삼 박사님이라는 분 뭐 광기술이라는 게 옆에 있어서 또 많고 많은 반도체 중에 또 디스플레이 했는데 그게 또 마침 G7 과제로 연결돼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큰 산업을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거 갖고 밥을 먹고 살고 애들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 따져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원장님을 하시고 또 격변기에 또 단국대로 옮기셔서 또 이동해서 단국대 이전하는 걸 또 하시고 이렇게 참 인생을 참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사셨는데 돌이켜 보시면은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맥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키스트에서 65세까지 40여 년을 하고 퇴직하는 게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고 평생 여기에다가 참 20몇 살 때 젊을 때 들어와서 60몇 살 때 나가면 뼈도 여기다 묻겠다 그런 기분 정도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제일 존경할 분이 여기에서 결국 뭐 30년 이상 봉직하고 뭐 60세까지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여기서 퇴임하시는 분이 제일 행복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당시 여건이 그렇게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 65세까지 못 채우고 61세, 2세 때 그만두고 나가시는 거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방향을 돌린 것은 뭐 키스트를 뭐 떠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차라리 학교에 가서 인력을 양성을 시키는 게 더 낫겠다 생각도 들었었고요. 여기 내가 보기엔 키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요새 이제 다 은퇴하시고 요새 소일거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주로 하루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뭐 제가 좀 그래도 60대, 70대까지만 해도 뭐 다른데 초빙 교수라든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3년 동안 이제 초빙 교수를 가 있었고 또 뭐 이렇게 다른 회사 같은 데도 기술 고문으로도 뭐 한 몇 년씩 일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한 70 넘고 나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연구나 이런 쪽에 컨트리뷰션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이 들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크루즈 여행도 뭐 여러 번 다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등산도 매일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체력을 상당히 잘 유지해서 오래도록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사는 게 제일 낫겠다. 우리 이제 같이 일하던 연구요원들도 이제는 나이들이 다 60세가 넘어가지고 60 몇 살씩 되신 분들도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엔 뭐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행복하게 살긴 살았는데 큰 고생은 안 했어요, 사실은. 그건 뭐 고생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고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는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이에 있던 사람들은 또 기업체에 있던 분들도 다 좀 그랬었어요. 기회가 많아서 이 기업에서 일하다가 저 기업으로 이사 가면서 승진하고 또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사실 키스트만 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서버티브한 직장 아닙니까? 한 군데 들어가면 열심히 그래서 그냥 연구실에서만 하여간 30년 이상을 있었다는 게 그건 참 저는 행복해요. 한 가지 연구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 같이 일했던 연구요원들하고도 요새 만나서 어쩌다 등산을 가거나 저녁을 같이 먹거나 하면서도 행복한 거는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학문도 논하고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했다고 봅니다. 약간 그거랑 떠나서 이제 가정적인 얘기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종교 얘기 좀 해서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명원 박사님이 이제 장로 교회에서 장로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시는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수유동에 살고 있었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때 살고 있었을 때 거기 이제 동네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걸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권유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미국에 여기 재직하고 있으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1년간 이제 사바티칼 리브를 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1년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교회를 안 나가면 한국 사람이나 누구 뭐 만나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김치 같은 것도 마음대로 먹기도 힘들었었어요. 혼자서 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저를 매주 자동차로 교회에 안내하고 같이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고 하던 그분이 하여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좋겠다. 계속 강조를 했었고 저도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돌아와 가지고 수유동에 살면서 그 목사님께 감명을 많이 받았죠. 이제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영국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는데 하루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래 단하에 내려가서 하시더라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제가 이 단 아래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제가 어젯밤하고 그저께 굉장히 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나쁜 생각도 했었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의 하나로서 여기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거북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하로 내려가서 여러분들보다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전해드리겠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찌르르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저런 건가? 겸손하고 자기 참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신앙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수유동에 있는 그 교회 동네 교회에 나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참 설교도 잘하시고 소박하시고 검소하고 거기에 제가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자 열심히 하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 이제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 일도 하게 되고 합창단도 하고.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아까 이제 큰 거를 많이 하고 결정을 할 이제 부원장도 그렇지만 G7 과제를 큰 걸 할 땐 결정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얘기면 장고 끝에 악수다 그러니까 오래 생각하면서 결정한 게 결국은 처음에 즉석에서 결정한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뭐를 지금 이제 돌이키면서 보면 어떤 거를 결정하실 때 이제 유학 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뭐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적이 좀 있으세요? 네, 뭐 이제 일단 제가 믿고 정말 장로 되고 이런 다음부터는 이제 매사에 좀 하루 아침 매일 아침 기도도 드리고 저녁 때도 기도 드리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간 제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평상시에 늘 어려움을 느끼고 토로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제 자신이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항상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할 때 상당히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좀 다시 또 아까로 돌아가서
일본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한국이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다가 추월당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저희한테 대조하면 우리도 현재 뭐 디스플레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도 그런 비슷한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당시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기술 경쟁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뭐 특정 국가에서만 이걸 주관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그 많은 기술들을 다 그 주관하고 있다가 일본에 많이 남겨줬었고, 또 일본에서도 이런 디스플레이를 위시해서 하다못해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이고,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 여기 연구원 시절 때도 일본에 출장 가면 아키하바라라고 한 곳에 가면은 그런 전자제품들을 참 좋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참 부러웠었는데 우리는 이제 좀 그렇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중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뀐 거죠. 맞아. 우리가 이제 일본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되는데 열심히 해서 따라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로서는 LCD 디스플레이나 뭐 OLED 할 거 없이 한 40인치 이상 되는 거는 전 세계의 70%를 한국이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 따라오고 하려고 참 무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사리 다 가져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디스플레이, 텔레비전용이라든지 뭐 컴퓨터 용도 같은 건 이제는 중국이 많이 값싸게 따라오고 제품의 성능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은 그쪽에 양보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해서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건 그렇게 하고, 다만 한 40인치 이상 되면 이제 그 TFT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정밀 방막 반도체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물질을 격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잘 주입을 하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하고 틴 필름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조절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기술 중에서 상당히 일부 기술은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온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국이 지금 아직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따라보려고 삼성 리타이어 하시는 분, LG에서 그만둔 분을 그냥 봉급을 5배, 6배 주고 모셔가고, 퇴직하면 모셔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금 중국이 카바를 했어요. 뭐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핵심 이런 그 기술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그 이익을 보고 또 전 세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애들한테 테레비를 못 보게 하거든요. 왜 못 보게 하냐 그러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테레비를 많이 보거나 뭐 그래서 이게 좀 눈이 안 나빠지게 하는 테레비 같은 거 만들 수는 없나요? 이제 그 뭐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텔레비전은 그 특성이 그 음극선에서 나오는 강한 그 전자 그걸 가지고 이제 색소를 두들겨 맞춰서 빨강, 파랑, 초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러니까 고전압 10,000V 이상을 걸어가지고 한 몇십 센치 이상을 전자가 날아와서 두드려서 하는 거니까, 그때 거기 이제 금속이라든지 다른 물질이 부딪혀가지고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일종의 광자지만 이것들이 엑스레이도 나오고 이 광자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 우리 눈에 그 시신경을 많이 망막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실 텔레비전 오래 보게 하는 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평판 디스플레이니 LCD 디스플레이니 좋으냐? 이것도 적게나마, 아주 적게나마 그 뭐 광자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이 일부 눈을 해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에너지가 낮아요. 100볼트가 아니고 한 10볼트나 몇 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화면이 이제 이것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렌즈를 보면은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이 깜빡 서로 밝았다 흐렸다 해가면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못 인식하지만 눈은 그 작은 시신경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 색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눈에서 맞춰서 이거 우리 뇌신경에다가 이건 빨간색이다 이건 파란색이다 보내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이제 그 시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화소가 30만 화소, 40만 화소, 뭐 텔레비전 같은 건 넓은 거는 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렇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200만 화소 작은 CR 같은 작은 데서 발광하는 것들을 이 눈에서 보다 보면 눈의 시신경이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러니까 어른도 LCD고 뭐고 텔레비전 발광하는 걸 보게 되면은 오래 보면은 피로해지고 눈이 충혈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똑같은 뭐 작지만 크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 그 눈을 그 구별해 가지고 저 레졸루션에 따라서 그걸 색상을 구분해서 읽기 때문에 우리가 색상과 글씨를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이런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오래 보는 거는 시신경이나 눈에는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 저희가 권하기로는 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는 꼭 눈을 좀 휴식하고 먼 산도 바라보기도 하고 아니면 딴 걸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선전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1시간 이상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뭐 옛날 분들도 오셨는데 옛날 사진들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진은 제가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이게 그래 한번 여기 이거를 참 정말 옛날 사진입니다. 그 닐 암스트롱 달나라 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여기 오 박사님은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옆에 오른쪽 옆에 알록달록한 남방 샤스 입은 사람. 오 박사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안경을 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살이 좀 찌셨네. 뭐 그때는 좀 배도 약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여기 이제 이분 옆에 있는 분이 기홍경호 박사님이라고 제가 여기 연구원 때 모시고 있었던 실장님이셨고, 그 원자력 연구소장까지 지내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계신 분이 아마 저 최기상 그죠? 홍보협력실장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돌아가신 이제 이광원 교수라고 아주대학 교수인데 아주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참 저희 후배지만 4년 아주 그 장반 참 좋은 우수한 연구원이었는데 여기 계시다가 이제 아주대학으로 건너갔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이경재 여기 같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하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제 초창기부터 일했던 분인데 참 여러 가지로 그 당시만 해도 참 이 멤버들이 아주 참 좋았어요.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계시긴 하지만 저분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 우리 이경재 씨하고 저하고 여기 또 송혜근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이서 등산을 갖고 갔었기 때문에 아주 다 훌륭한 그 연구 요원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뭐 해외 여행하면서 제가 이 도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샌프란시스코 쪽인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당시 얼굴도 나이가 뭐 한 50년, 60년 전이니까 이거 여기 제가 이제 1년간 서베티칼을 그 옆에 계신 최상일 박사님이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이런 것들의 그 피직스를 하시는 분이에요. 고체 물리. 그분하고 이제 같이 연구하고 할 때 그 옆에 또 이남양 박사라고 지금
저기야지. 아, 예, 예. 예. 같이 연구원들이 있었을 때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그 디스플레이 아마 이게 징크 옥사이드 그때 할 때 아마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그 스키넥타디에서 회의할 때 그때 갔었어요. 아 이거 집사람하고 이제 중국 갔을 때 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뭐 이태리 가가지고 여행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들리다가 이건 이제 그 징크 옥사이드 베리스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연구할 때 우리 저 이남양 박사하고 이경 이제 같이 일할 때 논문을 발표할 일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포스터 세션에서 논문 발표하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실장 할 때 우리 옆에 김영원 박사라고 오늘은 못 오셨지만 이분은 영상 미디어 연구센터까지 하신 분이고 우리 권영모 박사님 저기 어제 앉아 계시는데 연구원으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 선배한테 듣는다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은 제가 오 박사님 연구를 뭐 하셨는지를 잘 모를 뻔했어요. 겸손한 부원장님이시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모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옛날 분들 아니면 또 연구원들이 오셨는데 혹시 플로어에 질문할 기회를 좀 가져볼까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오 박사님한테 질문이라든가 뭐 옛날 얘기 같은 거 하실 수 있으시면 저기 박원훈 원장님도 오셨네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저기 11시 41분. 그래도 그 기술 강의는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실까요? 네. 그러면 조금만 아니, 그냥 아까 질문이 없으신가? 네, 뭐 없으시면은 강연을 조금 이걸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쪽으로 가서 그래도 오늘 저 평판 디스플레이가 무엇인가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좀 설명을 좀 기초에 해당되는 것만 조금 설명드리고 저 복잡한 일들은 뒤에 나오는 무슨 이런 것들은 다 너무 그렇죠. 예. 네네. 가만 있어봐. 그래서 상면 넘어가는 거는 엔터. 오케이.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소스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컴퓨터건 비디오건 DVD건 그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비지블 라이트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영상을 표시하게끔 하는 게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칙입니다. 엔터를 누르면 돼요? 엔터? 오케이. 우리가 이제 컬러를 보는데 사실은 그 컬러에는 여러 가지 영상이 다 보이지만 그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저 소자 하나에는 픽셀이 이제 그 조그만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이제 작은 소자들인데 그게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서 저 레드 그린 블루에서 레드만 다 켜지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블루만 다 켜지면 블루만 나오고 이 세 개가 다 켜지면 화이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다 꺼지면 블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표시합니다. 그 영상을 표시할 때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레이 레벨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 규칙에 따라서는 8가지씩 이걸 서로 섞으면은 환하고 흐리고 좀 뭐 밝고 흐리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PX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뭐 조금 전문적인 건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NTSC라고 하는 게 30만 화소를 얘기하는 것들이고 HDTV는 200만 화소. 그러니까 200만 화소.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는 뭐 전부 HDTV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기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로. 디스플레이 종류는 예전에 브라운관이 참 수십 년간 동안을 우리가 누벼왔죠. 우리의 그 모든 영상 표시할 때는 브라운관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 브라운관이 참 좋은 장비인데 딱 그 무겁고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상당히 그 뒤에는 고전압 엘렉트론 빔 소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드디어 밑에 평판 디스플레이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브라운관은 뭐 좀 여러 가지 저개발 국가나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값도 싸고 좋은 디스플레이 기기로 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기기로. 이제 디스플레이 평판 디스플레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는 대개 네 가지 종류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제일 흔하게 많이 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는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압에서 동작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구동도 물론 힘들고 여러 가지 값도 좀 비싸고 또 제조하기도 무척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622L이 이게 OLED라고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인데 622L이라고 하는 게 이제 OLED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요 근래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OLED 622L은 LCD하고 달라서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 얇은 방박 뭐 0.몇 mm짜리 그 자체가 스스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분자, 고분자 이런 걸 좀 나누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FED는 이제 필드 에미션 디스플레이라고 또 이건 새로운 또 영역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동작 전압이라든지 만들기가 좀 어렵고 균형 있게 모든 걸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마이크로 머신닝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건 뭐 그냥 그 경향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넓은 화면은 다 프로젝션으로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렌즈로 저 뒤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영상이 같은 걸 비춰주는 걸 했었는데 이제 그 영역까지 다 PDP, LCD, OLED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상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가만 보면 이제는 아직까지도 강당 같은 데서 큰 화면 볼 때는 저 뒤에서 영상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션으로 하지만은 요새는 이제 직접 디렉트 에미션 직접 발광하는 면 갖고 발광하는 시스템이 한 100인치, 120인치 뭐 더 큰 것도 만들 수는 있는데 도저히 가격하고 불량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발광을 시켜주는 트랜지스타, 방막 트랜지스타 이게 한 면에 옛날엔 그랬어요. 일곱 개만 고장이 나면 그거는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점이 고장하면 거뭇거뭇한 점들이 이제 7개가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넓은데 얇은 방막 샘필름 트랜지스타 코팅이 하는 데서 트랜지스타가 7개가 더 이상 많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넓은 화면일수록 사실 우리나라가 그 딴 나라가 못 따라온 게 그런 그 제약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보면 삼성하고 LG에서 정말 생산 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회로에서 아주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PDP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넓은 거 많이 차지했었는데 LCD가 점점 이제 밑에는 사이즈거든요. 100인치급은 거의 없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 빨간 선이 저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데까지 넘어가 있어요. 이제는 뭐 100인치급도 뭐 LCD로 다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 아마 혹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디스플레이 장비 이렇게 보면은 파는 거 보면은 뭐 80인치, 100인치짜리 TFT LCD 텔레비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직까지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중국제는 이런 뭐 60인치, 70인치 넘어가는 것들은 안 사시는 게 좋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결함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국산 삼성이나 LG가 훨씬 좋습니다.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왜 이런 틴 필름 그 써야 되느냐? 이게 왼쪽이 브라운 관 아닙니까? 그거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 너무 무겁고 두껍고 가구처럼 집안에서 차지하는 스페이스가 넓으니까 이거를 저 오른쪽에 있는 거 모양으로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옆에 구조물들 때문에 이렇게 두툼한 거지 실제 발광판은 한 1mm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두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뭐 백라이트까지 합치면 이제 수 밀리미터까지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줄여야 되겠다 하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 너무 전문적인 거는 그냥 스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인데요. 대개 연사들한테 오 박사님은 키스트가 오 박사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좀 결론 비슷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키스트가 제 일생의 첫 직장이면서 35년간 일하고 제 정말 청춘은 다 여기다가 그래서 같이 일했던 여기 연구원들도 있지만은 참 키스트만큼 좋은 직장 없어요. 난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우리 연구소 키스트처럼 이렇게 참 아주 그 좋은 환경에 좋은 두뇌들이 모여서 서로 협조하고 좋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 나라에서 또 여기 키스트만큼은 좀 각별하게 정말 대우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불만을 가져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35년씩이나 일하고 나갔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계신 분들도 먼저 다 제가 나온 이후에 나중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하지만은 이런 직장은 참 정말 손꼽을 정도로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었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보냈었기 때문에 50대 후반까지 좀 뭐 한 거의 40년 가까이를 여기서 보내서 저는 뭐 키스트에 대해서는 평생에 제 여기 늘 들어올 때마다 꼭 옛날 그 67년도 입소할 때부터 있었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좋은 직장이 세계에 참 별로 없을 정도로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부원장님 계시지만은 다들 애쓰셔서 이 기관을 이만큼 참 훌륭하게 잘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참 나라와 민족과 또 이 기관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갖고 이제 점심시간 됐기 때문에 참 퇴직하고 나서 우리 선배님들이 과연 키스트를 볼 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직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해서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오명환 박사님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뭐 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나누게 된 거 저는 그냥 뭐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 일하면서 보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참 행복했었다는 거 그 말씀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뭐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이고 또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이 기관의 발전과 또 나라의 그 정말 공헌하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같이 힘써서 손잡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뜻깊은 강연과 말씀해 주신 오명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기념 촬영에 앞서서 그 키스트와 그 오명환 박사님 연구실 동문분들께서 준비한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키스트선 대표로 원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꽃다발을 주실 때 큰 박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1회 선백의 든다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연구실 분들께서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선배님들께서는요, 국제협력과 2층에서 웨빙 식당에서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이동하셔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